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이건 시대의 규제 완화, 감세 정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IT 기업들의 등장까지 198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미국은 경제 내부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입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수입은 싸고 수출은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점점 더 일본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위축되고 미국 내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5개 국가와 함께 환율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 5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이 협정을 우리는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 가치는 올리자. 즉, 미국은 강달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절상됩니다. 1985년 이전 1달러 240엔 정도 하던 환율이 1988년 120엔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일본은 왜 이런 불리한 합의에 동의를 했을까? 왜 스스로 수출에 불리한 강한 엔화를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슈퍼 301조 같은 무역 보복 카드까지 꺼내며 일본에 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역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이 엔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외교적 압박이 실제로 오갔습니다. 둘째,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 내부에서도 달러 고평가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건 일본에게도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환율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일본은 미국의 안보 그늘 안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커졌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실상 군사적 독립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장기화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정치적 외교적 현실 속에서 경제적 불리함을 감수하고 플라자 합의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왜 일본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는 달러 대비 급격히 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같은 달러 자산을 사더라도 일본 입장에선 더 적은 엔화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전에는 1달러에 240엔이 필요했지만 이후 120엔 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싸진 만큼 미국의 주식, 부동산, 회사, 국채가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처럼 보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왕이면 가치가 낮아진 달러 자산을 대거 매입해 해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내 경기 둔화를 우려해 과잉 유동성을 해외로 돌릴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시장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식, 부동산, 채권 등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안전한 시장이었습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일본 자본은 뉴욕 월가의 주식시장, 맨하튼의 부동산, 심지어 영화사와 록펠러 센터까지 사들였습니다. 단순한 투자 흐름을 넘어서 일본은 전 세계 금융자본의 큰 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자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강달러로 힘들었던 기업들도 달러 역세 덕분에 수출 경쟁력을 일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금리, 고유동성 해외 자본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플라자 합의는 외교로 환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결국 미국 자산시장을 되살린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자 수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던 일본 제품들이 엔고로 인해 갑자기 비싸진 겁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본 경제는 위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이지 못한 성장을 내수로 채우겠다는 전략이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풀린 돈은 소비나 생산보다 더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었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대한 버블 경제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급등했고 니케이 주가지수는 단기간에 4만 포인트에 육박하였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레버리지를 끌어와 투자를 확대했고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실물 경제의 기반 없이 자산 가격만 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거 너무 과열되었다며 1989년 말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부동산과 주식의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기존의 고가 자산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금매가 들었고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행은 부실 대출에 시달렸고 부도, 파산을 잇따르며 연쇄적인 자산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버블 경제는 1990년대 초 극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속에 빠지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라 세계 자본의 흐름이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달러는 약해졌고 엔화는 강해졌으며 일본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미국 자산시장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00년대 중국, 동아시아 자본의 유입, 그리고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달러가 약해질 때도 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협상, 외교, 그리고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